그거는 일이죠. 그동안에 지나치게 후보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만 있었지 실제로 당신은 왜 종로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조차 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 마침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주시니까 제가 좀 아주 속이 다 후련한데요. 실제로 지금 종로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종로에서 해놓은 정책적 업적들, 정책 투자,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고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뭐 경제를 살린다든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정책 투자 지역이 종로와 중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중구에는 우리나라의 긴 역사 또 문화를 반영하는 역사 문화 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 시장 시절 5년 동안 어떤 일들을 종로에서 했는가. 종로가 길쭉하게 이렇게 동서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서쪽 끝은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는 서대문 구와의 경계죠. 그 지역이 종로구 무학동입니다. 무학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효자동, 인사동 거쳐가지고 광화문을 지나서 쭉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동대문을 지나서 신설동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흥인지문이죠. 동대문까지가 종로입니다. 언뜻 봐도 제 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변화가 서대문 독립공원 싹 리모델링해서 요즘에 이제 한국을 찾는 일본,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고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공간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서대문 독립공원이 재단장됐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일은 수성동 계곡이라고 해서요. 인왕산 자락 밑에 과거에 물숫자 소리성자 동네입니다. 물소리가 좋다고 해서 수성동 쪽에서 있는 수성동이 아니고 수성동 계곡에 이른바 자연 복원이 이루어져서 그곳이 이 삼청동 길처럼 굉장히 뭐 요즘에 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뭐 주말에 시간 내서 가보시면 어이구 이런 데가 광화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이렇게 심산유곡에 들어온 것 같은 이런 지역이 인왕산 자락에 만들어졌구나. 그게 만들어진 다음부터 거기가 이 카페 골목처럼 돼서 젊은 사람들 데이트 코스,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됐어요. 상전벽해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게 이제 제 시장 시절에 무려 거기에 있는 시민 아파트를 드러내고 거기를 자원 복원을 하는데 한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근데 1,000억 이상을 지금 뽑아내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옮겨가면 광화문 광장이 뭐 새로 만들어진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이 있는 그 경복궁, 창덕궁 앞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까지 율곡로라고 있습니다. 이 율곡로 복원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 가림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창경궁과 종묘가 하나로 이어진 고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가 그 한가운데 허리를 잘라서 율곡로를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길을 만들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일제가 일종의 아마 숨은 의도는 민족 정기를 끊어내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들어 있었겠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그 길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시절에 결단을 내린 것이 창경궁과 종묘를 이어야 되겠다 다시. 과거엔 조그만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 같은 모습을 길이를 늘려서 녹지를 복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는 터널로 차가 다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가림막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드러나지를 못했네요. 아직까지. 그게 원래 재작년까지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후임 시장 시절 들어서서 아마 공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미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지 사업비 배정이 너무 축소가 돼서 지금 벌써 한 2, 3년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는 꼭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촉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느끼신다면 동대문, 흥인지문의 변화, 그 근처의 변화를 혹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눈여겨 안 보면 잘 못 느끼실 만한 변화지만 오늘부터라도 동대문 DDP 쪽에서 동대문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 산 언덕배기에 2대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옆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배경이 됐을 때에 동대문은 정말 좀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설득 끝에 2대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마곡지구 새로 생기는 데로 옮기는 과정에 있고요. 그 교회도 지금 설득 끝에 다른 곳으로 위치로 옮기면서 그곳이 녹지 공간이 되면서 뒤에 서울 성곽이 다 살아나고 그래서 요즘에 밤에 조명 작업까지 한 것들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동대문이 정말 돋보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 디자인재단 건물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그 일대가 손색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과거의 숭례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뭔가 좀 잘 돋보이지 않았던 동대문이 요즘에 거의 대등하게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대등하게 하나는 국보위로 하나는 보물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구상과 치밀한 전략과 그 재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서대문 독립공원부터 광화문 광장, 율곡로, 흥인지문까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삼청동길, 북촌, 서촌, 인사동, 가회동, 아까 수성동 계곡까지 이런 일들이 다 제 재임 시절에 우리가 가진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또 이른바 도심 부활 프로젝트,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계획적으로는 그걸 스페이스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침술 효과라고도 합니다. 군데군데 침을 놓으면 이제 퍼져나가면서 어떤 경제 효과를 내는 그런 중심 지역으로 종로와 중구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뭐 중구 부분은 다 빼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른바 도심 부활 프로젝트 혹은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어우러져서 서울 전체의 윤곽을 바꾸는 그리고 역사성을 복원하고 이것을 문화 자산으로 삼아서 어떤 경제 효과로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던 핵심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창신숭인동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후된 데가 시내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좀 넓은 단위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찬반 경론이 벌어져서 결국은 뉴타운 사업이 무산되고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로 기결이 된 것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종로에서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때 다른 지역처럼 한 찬반이 한 7대3, 6대4 정도만 됐어도 창신숭인동이 지금은 좀 변화를 맞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뉴타운이 힘들면 소규모 블록형 재개발 전략이라도 구사를 해서 그곳의 주거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가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까지 언급이 조금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북촌이나 서촌을 어떤 그 관광의 어떤 그 중심 지역으로 만들면서 그 지역 주민들께는 사실은 너무 많은 불편을 또 초래해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또 혜택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변화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생기면 반면에 또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맞춰드리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수원 사업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제가 시작했던 걸 제가 마무리해야 될 일의 측면에서 볼 때 해야 될 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하고 싶은 또 해야만 할 어떤 책임까지 느끼는 그런 지역이 종로거든요. 그래 출마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실 시장직을 5년 동안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어느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고 원론적인 고민을 했을 때 아마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뭐 종로 중구와 같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차례 제가 출마 선언문이나 이런 데서 밝혔지만 사실은 종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선거의 유불기나 이런 것이 어떤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곳에 가서 제가 해야 되는 일, 또 해야만 할 일,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여러 번 밝혔는데요. 사실 무슨 뭐 험지론이니 이런 거에 가려져 가지고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윤색이 되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모든 걸 정치적인 시각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뭐 오해를 받는 것도 다 제 책임이겠지만 실제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저게 대권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대권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대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번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이 없습니다. 라고 그때 입장을 분명히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를 재개하는 과정에도 또 뭐 지역구를 선택하는데 뭐 그 다음 뭐 단계가 목표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진짜 진심으로 제 마음속의 전부입니다. 제가 서울에 48개 뭐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한다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종로밖에 없었다. 글쎄요, 지금 현재 더민주당 소속이시죠? 더민주당의 그동안의 그 입장, 스탠스에 비춰보면 당연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당부를 떠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떠나서 사과를 상대당 입장에서 요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자연스럽게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른바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 그것도 똑같은 액수의 무상급식비를 사실상 지급하고 있는 셈인데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들. 그러니까 일찌감치 제가 예견해서 여러 차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 본질적 투자에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입증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 학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 정책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각 학교별로 1명에서 이제 2명까지 늘리던 원어민 교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학교 현장에 겨울에 추울 때 난방비 부족해서 난방 못 해주고 여름에 하도 더워서 학습 효과가 떨어질 정도로 더워서 에어컨 틀어줘야 될 때 에어컨 못 틀어주고 하는 건 전 언급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교육 본질적인 투자가 필요한 방과 후 학습, 영어 원어민 교사 이런 것은 실제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이른바 보호가 필요한 교육 투자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더민주당이 기회만 있으면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정당이 맞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무상급식으로 재원이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질적인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되고 타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현실을 늘 회피하고 그 얘기가 나오면 외면했죠. 저한테 무상급식으로 인한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 행보인지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부터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부를 저한테 물으셔야 순서가 아닌가.
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현장에서는 그런 점도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다툼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당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외부에 비춰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느낌으로 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상대 후보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뵙는 분들은 고향에 온 사람처럼 대해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공사석을 막론하고 그런 점을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 안대희 전 대법관님 같은 분은 마포 쪽을 선택하실 때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 연고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저도 종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중동중학교라는 중학교가 그 이후에는 이제 강남 지역으로 옮겼죠.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옮겼는데 제가 다닐 때는 수송동이라고 그 조계사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숙명여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 연고 아주 이렇게 깊은 연고인데. 뭐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이 또 종로 육가 쪽에 사셨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잘 강조해서 하지 않죠. 그런 걸로 정치를 해야 될 지역구가 선택된다면 그거는 글쎄요 그다지 성숙한 민주주의 같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일만 그동안에 왜 제가 여기 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언급이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셈이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심판으로 치르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민심이 그렇게 가는 건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상당 부분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나 용어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선거를 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나.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로 그 점을 보면서 투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조문 하나하나에 다 그 나름대로의 정치개혁의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수천만 원씩 후원금을 줄 수 있었어요. 또 받을 수 있었고 그걸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제가 확 줄여놨는데 지금은 1인당 5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버려둬서 계속 그런 상황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금권 선거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왜냐하면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는 실력이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무제한 쓸 수 있으니까 홍보비를. 결국은 돈을 모으는 재주가 이기는 재주가 됩니다. 근데 샌더슨도 돈을 비슷하게 모았다 그러는데. 아니 글쎄 뭐 특정 개인한테 대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개인 돈이 많든 아니면 뭐 모아서 쓰든 간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선거는 그건 민주주의의 본령에 어긋나는 거죠. 실제로 아마 그 당시에 손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아마 거의 미국처럼 돈 모으는 재주가 정치 잘하는 재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금을 많이 대줄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정치에 의해서 반영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나라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국가 발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게 됐다 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그것이 뭐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말 엉뚱한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해봐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는 만큼 후원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후원금 범위 내에서 부족하지만 알뜰살뜰히 써가면서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돈 모으는 게 쉽고 부자들일수록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나라가 바람직한 민주주의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서의 의미, 이 정책적 의미를 본다면
제 시장 시절부터 정말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도심 부활 프로젝트, 네. 강남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가장 그 핵심인 종로를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서울의 얼굴로 심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네. 지금 김능구 대표님 물어보신 것처럼 중앙 정치 차원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공존의 정치, 공존의 가치를 좀 정치권에 심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지난 5, 60년 동안 전후에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적어도 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5, 60년 만에 저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제가 그동안 정치를 쉬면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 6개월씩 2번 가서 그 개도국의 발전에 어떤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노하우를.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는 분명히 발전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또 우리의 정치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갈 만큼 선진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배려와 공존의 가치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동안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게 된 비결은 사실 우리 국민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을 잘하는 거죠. 경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바로 또 그 경쟁의 강한 면모 때문에 이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뒤처지고 그리고 어쩌면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서기 힘들었던 분들까지를 가끔은 되돌아보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부족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을 함께 보듬어 안는 작업을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럴 시점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뭐 그동안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고 복지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이미 이제 그게 화두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가 경제 성장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 내지는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권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라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귀국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강연을 통해서 만나 뵌 국민 여러분들이 적어도 2, 3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십 차례 강연을 했고 한 번 하면 보통 적으면 한 50명, 많으면 한 2, 3천 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서 전국을 돌면서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정말 하루에 2번도 3번도 뛰어가서 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가치를 공유하자는 내용의 강연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그런 비전 설정이다. 꼭 그렇게 해달라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경륜의 정치인이시죠? 5선 하셨죠? 이번에 되시면 6선 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으시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챙기는 데 아마 많은 관심도 기울이시고 그리고 역할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발로 뛰는 정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에서도요, 동네 현안을 참 많이 잘 챙기셨어요. 그거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실제로 종로구 같으면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라고 네. 하는 작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종로 지역구 중에서 예를 들면 평창동 같은 곳이 네.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네.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 비해서 지하철역이 없어요. 네. 그 신분당선 같은 것이 사실은 그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뭐 좀 제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시절에 신분당선을 저쪽 남쪽부터 올라온 것을 시내를 관통해서 평창동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이 생겼는데 길이 안 생기는 바람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은평 지역까지 연장하는 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제가 정치를 쉬는 지난 4년 동안 이게 이제 공론화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님이 열심히 뛰셔서 이제 뭐 국토부와 협의도 하고 이제 중앙 정치에 어떤 그 도움을 얻어내는데 역할을 하셨던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은 정말 그건 인정해드려야죠. 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발제해놨던 것이 이렇게 숙성이 돼서 이제 조기 착공을 하는 게 또 이제 능력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남은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확정되는 데까지 그렇게 열심히 띄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로 구민을 대표해서 저라도 감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사실 종로구에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를 하면서 종로구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나 어떤 그 재산 가치의 불편을 끼쳐드린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긴 했지만 실제로 결과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희생하는 분들도 또 앞으로 계속 그 기분 좋게 동참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때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이 현생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든가 오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창신숭인동이 지나칠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건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노하우는 실제로 일을 해보았던 아마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뭐 외람되지만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종로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일할 기회를 혹시 주시면 정말 그런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